자,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이 시장론은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두세 문제 정도.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거기 140페이지에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이라고 있죠. 여기 네모하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이 뭐고 불완전 경쟁시장이 뭔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시험에서 크게 이거 가지고 문제 내고 할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시장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조건이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자, 줄부터 칠게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줄 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상품의 동질성. 줄 치고요. 시장의 진입과 탈퇴의 자유. 줄 치시고. 완전한 정보 줄 치세요. 줄 쳤어요?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 완전 경쟁이에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아주 많아야 돼요. 다수라는 건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다른 말로 시장 참여자라고도 그래요. 시장 참여자. 같은 말이에요. 시장 참여자가 수요자와 공급자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상품의 동질성. 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이 똑같아. 질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사더라도 내가 라면을 살 때 A라는 가게에서 사든 B라는 가게에서 C라는 가게 똑같은 물건을 산다 이 말입니다. 상품이 똑같단 말이야. 그게 동질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입과 탈퇴의 자유라는 거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마음대로 자유롭다는 얘기는 시장에 들어올 때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거야. 네이버 카페 가입할 때 그냥 아이디 비번 만들어 들어가면 되죠. 뭐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탈퇴 마찬가지입니다. 회원 탈퇴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진다. 들어오고 나오는데 비용이 발생 안 해요.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완전한 정보 있죠. 얘만 별표 하나 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입니다. 완전한 정보라는 거는 그 옆에다 적을게요. 이렇게 적으세요. 완전한 정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완전한 정보의 뜻이에요. 정보의 대칭. 확실성.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보라는 얘기는 다 알아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돈 주고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요. 다 알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은 뭐냐면요. 그 아까 4가지 조건이 있었잖아. 이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불완전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아까 앞에 있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그래야만이 완전 경쟁이에요. 그럼 그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요. 불완전이 되어버린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양가로 이번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 거기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보이세요? 둘째 줄에 줄 하나 치세요, 그냥. 불완전 경쟁의 대표적인 게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이야. 그럼 독점, 과점 이런 말이 너무 불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을 다 비교를 해놨죠. 그 불완전 경쟁 시장 옆에 표 있잖아요. 불완전 경쟁 시장 옆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부동산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뭐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이다, 소수이다? 소수 동그라미, 소수. 부동산 시장은 소수야. 여기 소수라고 있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이질적이란 말이야. 개별성. 동질적이지 않다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곤란하다.
곤란해요. 지니까 탈퇴가 제한이 있다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정보다, 불완전한 정보다, 불완전한 정보. 그 말은 정보 비용 있다 없다? 있어요. 정보 비용 있어요. 그래서 그 표에서 오른쪽 부분 있죠? 이 오른쪽 부분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거 딱 동그라미 딱 해버려 이렇게. 오른쪽 불완전 경쟁 부분을. 그 별표 하나 딱 하세요. 우리 부동산 시장 이래요. 질문. 자,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가 다수이다, 소수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 개별성이란 말이야. 시장의 진위가 태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완전 경쟁 시장은요.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여백에다가 그 위에 여백에다 맨 위에 141페이지 맨 위에 그 여백 있죠? 이렇게 적으세요. 완전 경쟁 시장 첫 번째, 일물일가가 성립합니다. 일물일가가 성립해요. 두 번째,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가격 순응자입니다. 기업은 가격 순응자. 가격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가격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격의 순응자. 특히 1번하고 2번 정도는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근데 이 완전 경쟁시장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교재에 보면 141페이지 오른쪽 심화에 그런 말들이 쭉 적혀 있어요. 보이시죠? 거기 보니까 완전 경쟁에서 일물일가가 적용된다. 이번에 개별 기업은 가격 순응자다. 보이십니까? 자, 하나 줄 하나 더 쳐볼게요.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수평이에요. 가격이 딱 일정하다고요. 가격이 순응자라는 얘기는 가격이 불변이야. 가격 순응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수평입니다. 자, 3번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적어 놓으셔도 되고 그거 보셔도 돼요. 자, 넘길게요. 자, 143. 조금 전에 제가 뭐 했어요?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걸 공부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이다. 그래서 네 가지 소수, 이질성, 자유롭지 않다, 불완전한 정보. 이거 공부했다니까. 딱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돼. 그럼 진짜 뭐 할 거냐?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요, 부동산의 특성과 아주 밀접해요. 안 그렇겠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특성이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것은 곧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나 부동산의 특성이나 걔야. 그럼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 배운 것 중에 이제 토지의 특성이 있잖아요. 뭐 배웠어요?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개별성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그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양가로 1번입니다. 시장의 국지성 나오네요. 우리 부동산 할 때 제가 국지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 국지성은 뭐와 관계 있어요? 부동산과 관계 있죠. 국지화가 뭔데요? 국지화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국지성이잖아. 지역마다 가격도 다르고 지역마다 거래 관행도 다르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하위 시장, 세분 시장이 발생되고 지역 간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이게 국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임장활동 있죠? 부동산과 그게 똑같다니까. 그래서 부동성에 의해서 지역별로 세분되고 부동산은 이동할 수 없으므로 지역 간, 지역별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임장활동, 정보활동이 필요하다. 지역 간 수급 조절도 곤란해진다. 이런 말이 쭉 나오네요. 그래서 토지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국지성을 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봐봐요.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개별성.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표준화가, 상품의 표준화가 어렵다. 부동산 시장은 조직화가 어렵다.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럼 거래 비공개 보세요. 비공개성이라는 거는 거래가 은밀하다는 거예요. 개별성 동그라미 하고요. 개별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셋째 줄에. 거래와 관련된 매매 가격 등을 개별 당사자만 정확히 알 수 있다. 맞아요? 그렇지. 자, 그리고 그 뒤에 줄 쳐야 돼. 외부에서 정보 탐색하기가 곤란,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걸 알아내려고 그러면 정보 탐색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소요되죠. 줄 치세요.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우리 시험 어렵게 안 내. 간단하게 내요. 자, 그 다음 비표준화 보세요. 비표준화도 개별성과 관계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별성은 그 맨 밑에 대량 생산을 어렵게 합니다. 표준화가 안 되니까. 우리 나사 표준화가 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자, 4번에 시장의 비조직성이네요. 이것도 뭐와 관계 있어요? 개별성. 그 조직화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워요. 집중 통제가 어려워요. 그 참고. 줄 안 쳐도 돼. 시장의 비조직성, 개별성과 관계 있습니다. 자, 넘깁니다. 양가로 5번인데요. 수급 조절에 곤란돼 있죠. 수급 조절이 뭘까요?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거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급 조절이 안 돼. 그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거는 둘째 줄칩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야. 공급이 비탄력적 보이세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공급량의 변화가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야. 양의 변화가 어려워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물론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가격 변한 거를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격이 오르잖아.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야 돼? 따라가줘야 돼.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더 많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이 못 따라가. 자, 마스크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마스크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럼 마스크 공급이 빨리 돼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려줘야 되거든. 근데 공급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랫동안 높은 가격으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런 걸 왜곡이라 그래요. 왜곡.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가격 왜곡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양가로 5번에서의 중요한 글자는 거기 공급이 비탄력적 줄 치시고요. 줄 쳤죠? 그 말은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뜻이야. 수급 조절 곤란. 그 밑에 단기의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줄 쳐야 돼요. 그리고 단기 동그라미하고.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공급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단기에 가격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단기는 제가 왜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느냐. 장기에 왜곡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X다. 내가 장기에는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장기에는 왜곡, 초과이윤, 손실 이런 거 안 일어나. 그럼 왜곡이니 초과이윤이니 손실이니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단기에. 장기 그러면 안 돼요. 장기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 밑에 핵심만 봐보세요.
자, 우리 부정성이 뭐예요?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게 부정성이야. 영속성은요? 소모되지 않는다는 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부정성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 거고요. 영속성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정성은 지구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 그랬고 영속성은 지구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 자, 그리고 봐봐요. 부정성은 공급 증가의 비탄력성을 이야기하고 영속성은요. 공급 감소의 비탄력성을 이야기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부정성은 증가와 관계 있고 영속성은 공급 감소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증가도 잘 되는 것도 탄력성이 큰 거지만 줄어드는 것도 빨리빨리 줄어들어야만이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영속성은 공급 감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공급 감소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력성 작지. 그래서 부정성이든 영속성이든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됩니까? 어려우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부동산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증가도 잘 안 되고 줄어드는 것도 잘 안 줄어들고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져. 그리고 일반 물건 봐봐. 우리 일반 동산들 있잖아요. 동산은 가격이 폭락을 하면요 공급 안 해요. 그렇잖아요. 빨리 팔고 치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안 준다고요. 가격이 떨어져도 공급이 준다 안 준다? 안 줄어들어. 그걸 얘기한단 말이야. 줄어들 때도 잘 안 줄어든다고요. 늘어나는 것도 잘 안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잘 안 줄어들고 그게 비탄력적이잖아. 그 얘기입니다. 자, 6번요.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 장기성이에요. 장기성. 자, 7번에 법적 규제가 많아. 법적인 규제가 많아.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단기에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어때요?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진 특성들은 다 단기에 가격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매매의 장기성도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단기에. 법적 규제가 많은 것도 단기에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은 단기에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145.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부동산 시장 기능 네모. 우리 앞에 했던 건 뭐예요? 조금 전에 했던 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거는요. 기능이 역할이에요. 특성하고 기능은 달라. 자, 부동산 시장 기능 볼게요.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가격 창조 기능. 제공만 줄죠. 정보 제공 기능. 넘겨보세요. 양과 질의 조절 기능, 계속적인 부지 경쟁 기능. 기능만 줄치세요. 제목만. 제가 제목만 줄치라는 이유는요.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정보 제공의 특성이 있다. O가 X일까요? X. 정보 제공 기능이야. 특성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은 양과 질을 조절하는 특성이 있다. X야. 기능이야. 제목만 기억하라고요? 기능과 특성을 좀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구별하려고 그러지 마. 다 잊어먹어. 나중에 시험 칠 때 구별하세요. 그런 건 지금 지엽적이잖아. 지엽적이니까 그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 기능 옆에다가요. 145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기능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시장은요,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은 없어요. 시장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저소득층들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건 누가 해준다? 정부가. 그래서 시장은 소득 재분배 기능 없어요. 자, 넘길게요. 그래서 146페이지.
핵심에 그 가운데 핵심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세의 기능 한번 봐봐요. 조세의 기능에 보니까 무슨 기능이 있어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잖아. 조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거죠. 정부의 역할이잖아. 그래서 조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효율적 시장 이론인데요. 제3절 여기 별표 2개입니다. 자, 여기가 일단 중요합니다. 앞에까지 했던 거는 그냥 가볍게 뜻만 아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만. 자, 효율적 시장 이론. 작년에 나왔어요. 32회 때.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나왔던 거고. 올해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작년에 이 파트에서 나온 문제를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뜻을 갖다 모르고 그냥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항상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데 그 용어의 정의를 외우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외우려고 그러거든, 자꾸.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물어봐 버리면 못 푸는 거예요. 다르게 물어봐 버리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정보와 관계 있어요.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이 정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과거 정보를 역사적 정보라 그러거든요. 왜 역사는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죠? 이 과거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다 반영된 시장이 있다고. 그 나중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거를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 말은 과거 정보는 다 안다는 뜻이에요. 과거 정보는 다 알아요. 그러면 현재 정보까지도 다 포함이 된 시장이 있거든요. 그 시장은 중강성 시장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과거 정보만 반영이 되어 있다. 뭐라 그런다고? 약성. 과거와 현재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중강성.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강성. 이렇게 불러요. 의미가. 약성 효율적 시장이 뭐라고요? 과거 정보는 이미 다 반영된 시장. 중강성은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 정보가 이미 다 반영된 시장. 강성 시장은요, 모든 정보라 그러면 되겠네.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된 시장을 뭐라 그런다? 강성이라고 불러요. 뜻 아시겠죠? 그럼 사실 다 된 거야. 일단 뜻을 알면 그게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초과이윤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초과이윤. 초과이윤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정상이윤을 넘어서는 걸 초과이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과이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고. 이 말은 과거 정보는 다 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 정보 다 알아. 우리가 만약 약성 시장에 살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과거 정보 다 알아요. 그럼 남들이 다 아는 걸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모르는 거를 분석해라. 이렇게 딱 생각해야 돼.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모르는 거를 분석해라. 즉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를 분석해라. 초과이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분석하라고요. 그러면 초과이윤 얻는 방법을 알려면 당연히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알아야 초과이윤 얻는 방법을 알지. 그럼 보자. 약성시장은 뭐라고? 과거 정보 반영.
그러면 과거 정보는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과거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러면 초과이윤 얻으려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 현재 정보하고 미래 정보 있어야지. 외울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럼 지금 중강성 시향이야. 중강성 시향은 과거와 현재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잖아. 그럼 초과이윤 얻으려면 미래 정보 알아야지. 그죠? 자,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반영되어 있네. 그럼 초과이윤은 불가능하지. 이게 다예요. 말로 해도 끝나겠네. 말로 해도 끝나겠네. 이거는 뭐 어렵다고 말이야. 이걸 뭐 막 외우려고 그래. 외우기도 좋잖아. 과거, 현재, 미래. 세 박자. 약성, 중강성, 강성. 딱 세 개. 과거, 약성. 과거, 현재, 중강성. 싹 다 강성.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런데 출제자들이 이제 표현을 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미래 정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래 정보이기 때문에 공표가 안 됐어. 아직 발표가 안 됐다고. 그럼 이거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렇게 얘기해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 비공식 정보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알겠습니까? 현재 정보는 공표된 정보, 얘는 역사적 정보 뭐 이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과거 정보를 기술적 분석, 현재 정보는 기본적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이제 돌려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약성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 가지고 초과이윤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중강성 시장에서는 기본적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겠죠. 맞아요? 중강성 시장에서는 공표된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중강성 시장에서 뭐를 분석해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 그게 미래 정보라고. 그럼 말을 좀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우고 다시 해보는 거야. 집에서 복습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정보는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가 있다. 근데 과거 정보는 역사적 정보라고도 그러고 기술적 분석이라고도 한다. 현재 정보는 공표된 정보라고도 그러고 기본적 분석이라고도 한다. 미래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 비공식 정보 뭐라고도 한다. 이렇게 딱 적어놓고 여기다 적어놓고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다. 이것만 반영되어 있다. 시장 가치에 뭐라고 부른다고? 약성. 과거와 현재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중강성.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강성. 이렇게 딱 적어. 됐죠? 그리고 초과이윤 얻으려면 반영되지 않은 정보 분석. 그러니까 초과이윤 얻는 걸 알려면 이거를 모르면, 이 뜻을 모르면 초과이윤 얻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약성 시장은요, 초과이윤 얻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두 개 분석하면 되잖아. 현재 정보라 그래도 괜찮고, 기본적 분석 그래도 괜찮고, 공표된 정보 그래도 괜찮고. 잘 안 보이겠다. 현재 파란색이 잘 안 보이겠네요.
현재 정보를 분석해라. 그래도 괜찮고,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라. 그래도 괜찮고, 기본적 분석해라. 그래도 괜찮은 거야.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 그럼 중간성 시장은요? 초과 노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 분석해야지. 얘는요,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초과이윤 불가능이지.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는 말은요, 정상이윤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게 끝이야. 이거를 책에는 길게 막 설명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책 한번 볼까요, 이제? 다 책 안 봐도 돼, 이거만 알면. 책 보고 뭐 할래? 이거 딱 기억이 났지. 복잡하게 할 뿐입니다. 자, 148페이지 볼게요. 자, 약성효율적 시장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과거의 역사적 정보는 이미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과거 정보 반영. 기술적 분석 줄치고요. 같은 말이에요. 자, 3번 볼까요? 그래서 현재 정보 또는 미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초과이윤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당연히 약성이니까 여기 이제 하나 안 적었네. 모두 가능해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 그죠? 미래 정보를 알아도 초과이윤 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과거가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미래를 알면 초과이윤이 가능하죠. 자, 2번 중강성 시장 보세요. 중강성 시장은 새로운 공표되는 정보가 즉시 신속하게 반영돼요. 공표되는 정보 줄치고요. 왜? 공표된 그래도 괜찮아. 공표된. 그 밑에 기본적 분석.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미래 정보, 공표되지 않은 비공식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면 초과이윤의 획득이 가능하다. 맞아요? 지금 잘 이해됩니까? 자, 강성 봅니다.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모든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단 말이야.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모든 정보 여기까지 딱 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정상이윤만 가능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줄칠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하는 거예요. 아까 강성 시장이 뭐였어요? 정보 비용 없다고 그랬죠? 모든 정보 다 안다고 그랬잖아. 그게 강성이고 완전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이냐? 중강성이에요. 우리 부동산 시장 어디에 나간다고? 중강성. 강성은 완전 경쟁 시장.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9페이지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네, 그것도 네모입니다. 저는 32회 때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안 나왔어요. 33회 때 나올 수 있어요. 네모하시고 별표하면 돼도 하나.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해가 안 되면 패스하고 결론을 기억하면 됩니다. 결론을.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의 뜻부터 알아야 돼.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냐면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우리 교재 보시면 149페이지 할당 효율적 시장 두 번째 줄에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 보이세요? 줄 치세요.
그 위에 뭐 정보가치와 정보비용 일치한다 이 말도 뭐 줄쳐도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됐죠? 자, 이게 또 봅니다. 정보비용 있잖아요. 정보비용. 정보비용이라는 거는 어떤 우수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을 정보비용이라 그래요. 자,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 경쟁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완전 경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 경쟁입니다. 원래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은 아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내고요. 그냥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뭐로 보고 풀어라? 완전 경쟁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라고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 적어놨다. 할당효율적 시장이죠. 여러분,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완전 경쟁 그러면 안 돼요. 그 맞는 말 아니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완전 경쟁 그러면 안 돼? 그럼 왜 안 되는지 나중에 보면 알아, 이제.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초과이윤이 없는 거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이러면 안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게 완전 경쟁 시장이 그랬더니 완전 경쟁 시장이 뭐예요? 그랬더니 초과이윤이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 맞는 말이 아니라고. 완전 경쟁 시장이 뭔데? 아까 4가지 조건 했잖아. 시장 참여자 다수. 아까 했잖아요. 상품의 동질성. 진입과 퇴가 자유롭고 완전한 정보.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장이 뭐라고? 완전 경쟁. 이 완전 경쟁이 되어버리면 초과이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내 마음대로 정의 내리지 마라. 마음대로 정의 내리면 안 된다. 정의가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럼 혼란이 와요. 우리 사회가 왜 혼란이 옵니까? 가치관 정립이 안 되니까 시끄러운 거야. 정의가 완벽하지 않거든.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 이게 정의라 그러고 어떤 사람 이게 정의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 싸우잖아. 정의 자체를 정의를 잘못 내려버리니까 그래서 공부에서는 정의가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자, 그럼 봅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그래 볼게요. 이제. 정보 비용이 존재한대. 그러면 무슨 시장이야? 그러면 이제 불완전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완전 불완전 나누는 겁니다. 정보 비용이 없어 완전. 정보 비용이 있어 불완전. 됐어요? 그럼 정보 비용이라는 게 뭐냐? 정보 비용이란 어떤 우수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정보 비용이에요. 그럼 그 우수한 정보에는 정보 가치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라는 게 있단 말이야. 정보 가치. 근데 정보 가치하고 정보 비용이 똑같아. 이 정보가 1억짜리 정보인데 정보 비용 1억이야. 그럼 이 경우에는 초과이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시장인데 이거? 또 완전 시장이란다. 그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자꾸 그러면 시험장 틀려버립니다. 내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완전히 아니라고. 주의를 해야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요? 그래요.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 그럼 이 질문 틀려버립니다. 시험에 나오면. 할당효율적 시장입니다. 지금 봐봐. 지금 무슨 시장에서?
불안전 시장인데도 초과이윤 없잖아. 근데 초과이윤 없는 시장을 완전 경쟁 그러면 이게 틀리잖아, 지금.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불안전 시장도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불안전 시장도요, 초과이윤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과이윤 없는 시장 완전 경쟁 거리면 틀린 답이 돼버린다니까. 자, 그 다음. 자, 정보 가치가 정보 비용보다 커, 이제. 그럼 이때는 초과이윤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초과이윤이 가능하죠. 그럼 이때는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할당효율 시장이 아니다. 아니지. 이거 비할당효율적 시장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정의한다. 정의한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네? 될 수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 말은 불안전 경쟁 시장도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어떨 때? 이럴 때. 이럴 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을 때. 오케이?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불안전 경쟁 시장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동일한 경우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럼 거기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그 신경 쓰지 마라. 아니 여러분 많이 시험장 갔는데 어떤 게 더 크다는 말이 이런 말이 딱 나오는 거 있잖아. 어? 어떤 게 크다는 말이 나오고는 할당 효율적이다.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포인트가 아니지. 포인트는 뭐냐? 불안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만약에 그 가운데 어떤 게 크다 작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할당 효율적 아니야.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가 있다고. 코끼리 왼쪽 귀가 오른쪽 귀보다 크다면 코끼리는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상하잖아. 어떤 게 크다 작다는 할당 효율적이 아니에요. 할당 효율적이라는 거는 일종의 균형이란 말이야. 균형. 같다는 개념이에요. 같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정보 가치가 크다, 정보 비용이 크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할당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원래는 요 안에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 없는 말이 된 말이에요. 이런 말을 바꾸지는 않는다. 요 말을 그대로 기억하세요. 불안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O 대 X다. 그럼 독점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나? 독점도? 될 수 있어요. 독점도 불안전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이런 말로 하면 X야. 어떤 경우든 할당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 봐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입니까? 당연히 할당 효율적이지. 완전은. 완전 시장은 말 하나 많아야. 그렇죠? 어려운 질문 해볼까?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질문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X. 왜?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질문을 잘 주의하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불안전도 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교재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도 줄 몇 개 치고 또 설명드릴게요. 자, 150페이지. 자, 양가로 이번에 불안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 제목 보이시죠? 이 제목의 포인트는 뭐냐면 불안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다는 거야. 완전은 당연히 할당이고, 그게 이제 포인트란 말이야. 그 밑에 내용이. 자, 1번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그렇죠? 왜? 완전 경쟁은 언제나 초과율이 없으니까. 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그 이유가 2번에 나와. 출제하되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거든. 있단 말이야. 어떨 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할 때. 이때는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독점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다. 됐어요? 자, 또 나옵니다, 이제. 더 봅시다. 우리 투기 있죠, 투기? 투기는 왜 성립할까요? 사람은 투기를 왜 할까요? 초과이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초과이윤이 불가능해. 그럼 투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그래서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초과이윤이 있기 때문이야. 맞아요? 자,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자, 여러분 사고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 조금 전에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초과이윤이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불완전 시장은 초과이윤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게 답이야. 불완전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초과이윤이 없을 때는 투기 성립해? 안 되잖아. 그럼 저 집은 맞아, 틀려? 틀렸지. 투기가 성립하려면 초과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초과이윤은 불완전일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 저게 원인이 아니라고요. X 잘 틀린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그럼 왜 일어나느냐?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초과이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 말은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불완전해서라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저 세 개의 지문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150페이지입니다. 자, 6번 볼게요.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줄 딱 쳐.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줄 쳤어요. 시장이 불완전해서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줄 쳐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공부한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거네.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가 초과이윤을 얻는 이유는 정보 비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정보 비용이 있어도, 봐봐, 이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만 초과이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는 정보 비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보 비용보다 정보 가치가 더 크면 초과이윤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또 바꿔 얘기하면 좀 값싸게 우수한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면 초과이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150페이지 동그라미 부분 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즉 할당 효율지 못한 것은 정보시장이 뭐기 때문이라고요?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급 정보를 싸게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정보를 얻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 말은 사람들마다 정보 비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나는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고급 정보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정보를 쉽게 얻기가 힘들어. 그럼 초과이윤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보 비용을 갖고 있다면 초과이윤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 나도 100원 내야 되고 니도 100원 내야 되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똑같은 정보 비용을 내야 돼. 그럼 초과이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정보를 공개하고 있단 말이야. 계속 공개시켜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어두운 시절에는 누가 정보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격차가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할당효율적이냐 할당효율적이지 못하냐는 정보 비용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값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초과이윤 여부가 결정 나버린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정보를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다면 초과이윤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죠. 그게 완전한 정보야. 다 공개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출제자들이 말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핵심 원리는 그건데 표현을 바꾸는 거야. 표현을. 자, 교재 한번 볼까요? 14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대. 어느 누구도,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대요. 그럼 무슨 시장이 돼버릴까? 할당효율적 시장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값싼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무슨 시장이 돼버린다? 할당효율적 시장.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모든 사람의 정보 비용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값싸게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의 비용이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 그 뒤에 봐봐.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정보 비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하다. 그럼 이런 시장이 되어버리면 무슨 시장이 된다?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정보 비용 동일. 할당효율적이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는 500원만 내고 정보를 얻어가.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면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정보 비용이 동일하대. 그러면 정보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정보 비용이 동일하대. 그럼 정보 비용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고 그래?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좀 환장하겠네. 다 100원씩 내야 된다니까. 정보 비용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정보 비용 있지만 똑같다고요.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정보 비용 있고 없고를 가지고 할당효율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정보 비용 있어도 할당효율적 시장 될 수 있다고. 자꾸 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안 그러면 요 세 개 외우세요. 외우세요. 저는 시험에 혹시나 말이 어렵게 나올까봐 여러분 개념을 잡아들여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흐름을 잘 이해하시라고. 이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완전 경쟁이야. 완전 경쟁은 당연히 초과이윤이 없어.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이라. 자, 이제 정보 비용 있어. 정보 비용 있어. 그럼 정보 비용 있을 때는 불완전이죠. 그럼 이때 막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똑같대. 그럼 초과이윤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모든 사람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똑같아. 그럼 초과이윤이라는 것은 쉽게 다른 사람보다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초과이윤이라고요. 그러면 정보 가치하고 모든 사람이 정보 비용이 똑같다는 말은 초과이윤 자체가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이익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리고 저걸 기억하지 안 되면 저거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비용이 동일하다 이 말 딱 나오잖아.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 이렇게 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자 150페이지예요. 150페이지 7번.
7번. 자, 줄 치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뭔데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줄 칩니다.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할 수 없어요. 과대평가, 과소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초과이윤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할당 효율적이라는 말 자체는 과다, 과소라는 게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아까 균형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과다, 과소의 개념이 없어. 자,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소평가, 과대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왼쪽에 기출 한번 볼게요.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맞아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고요. 다 될 수 있어요. 시험 지문을 읽는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지문이 나오잖아. 그냥 X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는 그 말 자체가 X야. 다 될 수 있어. 다 될 수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이고 불안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초과이익이 있다는 뜻이야. 자, 됐고요. 이 정도 보시고 자, 이제 153페이지. 거기 보시면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보이세요? 이거 제가 전에 수요할 때 잠시 말씀드렸어요. 소요는 저소득층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필요라고 그랬어요. 자, 그 교재 한번 볼까요? 주택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 보니 거기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소요는 보세요. 소요는 주택 정책상의 개념을 정책 동그라미 하고요.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에 개입해서 유도된 것을 말한다. 정부 개입 줄 치세요. 소요는요, 필요라고 그랬어요. 수요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 아, 저 물건 갖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이 욕구를 수요라고 그래. 소요는 돈은 없어. 그 지금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 돈이 없어요. 지금 필요한데.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개념이 소요야. 그래서 소요는 일종의 필요예요, 필요. 자, 그럼 적용원리 보세요. 적용원리. 주택 수요는 시장에 맡겨놓는 거예요. 정부의 방임. 하지만 주택 소요는요, 정부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주택 수요는 유효 수요. 소득이 있어. 돈이 있어. 하지만 주택 소요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 그래서 형평성. 수요는요, 효율성. 자, 여기까지 보고 주택시장이 여과 과정인데 여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